5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죠. 남편은 매일 새벽 아내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빨래 바구니에서 낯선 속옷을 발견했습니다. 아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야한 디자인의 붉은 레이스 팬티. 남편은 간병인을 의심해 해고하지만 그 속옷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를 비웃듯이 아내 침대 위에 버젓이 놓여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식물인간의 침대에서 왜 이런 것이 나오는 걸까요? 저는 밤마다 숨어서 아내의 침실 창문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 집에 드나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깊은 밤 창문 너머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목격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어둠 속에서 이강호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42살의 강호는 침대에 누운 아내 윤서정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서정은 올해로 5회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고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호는 아내의 축 늘어진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년. 내 인생의 5년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어. 그의 두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더러워진 시트를 걷어내고 새 시트를 깔고 아내의 몸을 닦아주는 일련의 과정들이 마치 공장의 기계처럼 자동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고통마저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간병을 마친 강호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지친 기색을 감추고 책임감 있는 가장의 얼굴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그는 매일 아침 이 가면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보, 나 출근할게. 숙자 아줌마가 곧 올 거야. 대답 없는 아내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강호는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술을 대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맞춤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강호가 현관문을 열자 마침 간병인 김숙자가 도착했습니다. 50살 중반의 숙자는 3년째 서정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숙자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숙자 씨,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강호가 막 집을 나서려는데 숙자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네. 요즘 사모님 손이 너무 차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돌보고 계신 거 맞아요? 숙자의 말에 강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얼굴을 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마사지해주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선 강호는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재빠르게 움직이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버티느라 죽는 줄 알았어. 지수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한지수 35살의 그녀는 강호의 회사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힘드시죠? 얼른 이 고통 끝내고 우리 둘만의 안식처를 만들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강호는 그 문자를 보며 처음으로
오늘 하루 중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숙자가 서정의 손을 주무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정의 왼쪽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누군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살짝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식물인간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근육 반응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저녁, 퇴근한 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정의 방 쪽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수와의 문자 내용이 떠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흐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숙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왜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상태가 이러신데 혹시 요양병원 같은 데 모시는 건 어떠세요? 사장님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러다 사장님이 쓰러지시겠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계속 간병하시다가는 이혼하고 새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장님 인생도 중요하시잖아요. 그 순간 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내 아내 일에 당신이 왜 참견이야? 숙자는 깜짝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강호에게서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쓸데없는 말을. 됐어요. 내일 봐요. 숙자가 당황한 얼굴로 떠난 뒤 강호는 서정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러는 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하지만 곧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내 잘못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죄책감과 분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호는 서재로 들어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정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주식계좌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정리되면 모든 게 끝나.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헌신적인 남편에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강호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강상무, 자네 정말 대단해. 5년이나 아픈 아내 곁을 지키다니. 요즘 세상에 자네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진짜 존경스럽네. 강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 사고가 나기 전의 서정. 환하게 웃으며 디자인 스케치를 보여주던 아내의 모습.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걷던 어느 봄날의 기억. 그 기억은 1초도 채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이 바람에 날아가듯 강호의 마음속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계산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강호의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숙자가 쉬는 날이라 강호는 직접 서정의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워진 시트를 벗겨 세탁 바구니에 넣으려는 순간 그의 손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바구니 가장자리에 걸쳐 있던 빨래, 더미가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강호는 짜증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빨래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흰색과 베이지색 속옷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렬한 붉은색의 레이스 팬티 한 장.
그것은 분명 서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정은 늘 수수하고 단정한 속옷만 입었습니다. 이렇게 야하고 자극적인 디자인은 절대로 서정의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강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팬티를 집어들고 한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자기 집에 있는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빨래 바구니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 이게 대체 누구 거지? 강호는 팬티를 움켜쥔 채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숙자. 이 집에 드나드는 여자는 아내를 제외하면 간병인 숙자뿐이었습니다. 강호는 곧바로 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숙자 씨, 지금 당장 집으로 올 수 있어요? 네. 사장님, 오늘 저 쉬는 날인데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강호의 진지한 목소리에 숙자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30분 후 숙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한테 무슨 일이? 숙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호가 붉은 팬티를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숙자는 그것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애구머니나 망측해라. 저건, 저는 모르는 건데요? 모른다고요? 이 집에 드나드는 여자가 당신밖에 없는데? 아니면 숙자 씨가 누굴 데려온 겁니까? 내 집에서 감히 뭘 한 거냐고요? 강호의 고함에 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저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땅에서 솟았을까요? 강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숙자가 몰래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확신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오늘부로 해고해요. 사장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3년을 하루같이 사모님 곁을 지켰는데 저한테 이런 누명을 씌우시면 어떡해요. 숙자의 눈에서 억울함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냉정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저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이런 짓을 해요. 저도 자식 키우는 엄마예요. 숙자는 울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판결을 내린 재판관처럼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결국 숙자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정들었던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정의 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본 숙자는 침대에 누운 서정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사모님, 저 이제 가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숙자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서정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살짝이지만 자신의 손을 쥐는 것을. 숙자는 깜짝 놀라 서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느낀 건가? 숙자는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멈춰서서 강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뭔데요? 그 팬티가 정말 제 거라면요. 왜 사모님 침대 옆 빨래 바구니에 있었을까요? 제가 제 속옷을 왜 거기 넣겠어요? 강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요, 사장님. 제가 나간 후에도 누가 이 집에 왔는지 잘 지켜보세요. 진짜 답은 사장님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을지도 몰라요. 숙자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강호의 가슴에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숙자가 떠난 뒤 강호는 한참 동안 거실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숙자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사모님 침대 옆에 있었을까요? 강호는 천천히 서정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아내. 숨만 쉬고 있을 뿐 살아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의 아내. 그런데 문득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강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설마 서정이가? 아니,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식물인간인 아내가 외도를 한다니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머릿속에 들어온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창문 아래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창틀 바깥쪽에 희미하게 묻어있는 흙 자국. 그리고 그 아래 화단에는 누군가의 구두 자국 같은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 창문으로 드나든 거야? 대체 누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성은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외쳤지만 의심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밤이 되자 강호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내가 나를 배신한 거라면 서정아. 그러면 나도 이 고통을 끝내도 되는 거야. 그렇지? 그의 눈빛이 기이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정당화할 핑계를 찾은 사람처럼. 강호는 휴대폰을 꺼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지수야,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 네? 무슨 일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게. 근데 있잖아. 생각보다 더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일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지수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배님, 정말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 기다려. 곧 다 끝날 거야. 전화를 끊은 강호는 다시 서정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 대신 차가운 계산과 의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어둠 속에 누워있는 서정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살짝 올라갔습니다. 숙자가 떠난 뒤 강호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서정의 간병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 간병인을 구해야 했지만 강호는 이상하게도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또 집에 들이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이 집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강호는 회사에 일주일간의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아내의 기저귀를 갈고 아침에 죽을 끓여 위루관으로 영양식을 넣고 낮에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뒤집어주고 저녁에는 다시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 강호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져 갔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았고 볼은 푹 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를 지치게 만든 것은 간병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끊임없는 감시였습니다. 강호는 하루 종일 서정의 침대 옆에 앉아 아내를 지켜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눈꺼풀이 떨리는지, 숨소리가 달라지는지. 그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아내의 모든 움직임을 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움직여봐. 내가 나를 배신했는지 말해봐. 강호는 잠든 아내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정은 5년 전과 똑같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호는 서랍에서 그 붉은 팬티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값싸 보이지 않는 레이스 소재, 대담한 디자인. 분명 젊은 여자가 입을 법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가져왔을까? 왜 하필 서정이 방에 있었을까? 강호의 머릿속에서는 쉴 새 없이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숙자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이 집에 드나든 것일까? 창문 밖의 구두 자국은 또 뭐란 말인가? 그는 밤마다 서정의 방을 서성거렸습니다.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기도 하고 침대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 대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나와. 거기 숨어 있는 거 알아. 감히 내 것을 건드려? 물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쫓고 있는 것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깨닫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강호는 창고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찾아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기계였지만 건전지를 넣으니 아직 작동했습니다. 강호는 그 녹음기를 서정의 방 구석, 옷장 뒤쪽에 숨겼습니다. 이걸로 잡아내겠어. 내가 누구랑 무슨 짓을 하는지.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식물인간인 아내가 대화를 나눌 리 없다는 사실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호는 오래된 휴대폰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서정이 사고 나기 전에 쓰던 휴대폰이었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지 오래였지만 충전기를 꽂으니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문자 기록과 통화 기록을 뒤졌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년 전의 평범한 일상적인 메시지들 뿐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강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안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만 더해졌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강호는 변호사와 만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요청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서정이 명의로 된 게 아파트 한 채, 상가 한 칸, 주식이 조금. 이걸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의 손가락은 숫자들 위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픈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저 불안해 죽겠어요. 미안, 집안일이 좀 복잡해서.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요. 선배님이 저한테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선배님, 끊어. 나중에 연락할게. 강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강호는 서정의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아내 회복 가능성이 있긴 한 건가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재 상태에서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저도 이제 한계입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상무님,
5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처럼 헌신적인 보호자는 처음 봅니다. 요양병원 쪽으로 알아봐 드릴게요. 그 말에 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으로는 지친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서정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두리번거리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서정이 서 있었습니다. 5년간 누워만 있던 아내가 두 발로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당신 다 알고 있어. 강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서정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미동도 없이. 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꿈이야. 그냥 꿈이었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호는 잠깐 장을 보러 집을 비웠습니다. 불과 30분 정도였습니다. 그가 없는 사이 고요한 방 안에 홀로 누워있던 서정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굳게 다물었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정말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비웃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호가 돌아왔을 때 서정은 다시 완벽한 식물인간의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휴가가 끝나고 강호는 다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집안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고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갑자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호는 미리 약속해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준. 그는 강남의 고급 빌딩에 사무실을 둔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이 상무님, 서류 다 검토해봤습니다.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인이 식물인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부인을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후에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재산 분할 문제는. 박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사실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에만 있었습니다. 재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인 명의의 재산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무님께서 5년간 헌신적으로 간병해 오셨잖아요.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겁니다. 강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드디어 보상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강호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저녁 9시 강호는 서정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강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잠깐 전화 좀 할게. 대답 없는 아내에게 습관적으로 말을 건넨 뒤 그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지수야, 나야. 강호는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다 정리됐어. 서정이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나면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갈 거야. 전화기 너머로 지수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배님, 진짜예요? 정말 저랑 결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5년이면 충분히 고통받았잖아.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자격이 있어. 선배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다 끝날 거야. 강호는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픈 아내 침대 바로 옆에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정의 눈꺼풀이 강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미세한 경련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사람처럼, 아니 무언가 결심을 굳히는 사람처럼. 하지만 강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수와의 통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쯤 시간 내서 밖에서 만나자. 앞으로 계획도 세워야 하고. 네, 선배님. 기다릴게요. 이번엔 꼭이에요. 전화를 끄는 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출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5년간의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가슴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강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서정의 침대 시트 가장자리, 이불과 매트리스 사이에 붉은색 무언가가 살짝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강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아당겼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며칠 전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붉은 레이스 팬티였습니다. 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 또 있어? 분명 그는 그 팬티를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아내의 침대에 있는 것일까요? 누가 이것을 여기에 둔 것일까요? 강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는 방 안을 미친 듯이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내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호의 눈이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서정이가? 아니,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5년간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아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다른 설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강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미쳐 날뛰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감히 나를 놀리는 거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집에서, 내 아내 방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그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강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집에 몰래 드나드는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는 거실 구석에서 골프채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아이언 하나를 손에 쥐고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침입자를 잡으면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강호는 서정의 방 맞은편 거실에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골프채가 들려 있었고 눈은 서정의 방 창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 2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호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강호는 깜빡 졸다가 퍼뜩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정의 방 창문 밖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창문 가까이 다가와 무언가를 하는 듯 했습니다. 강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잡았다, 이 자식? 그는 골프채를 움켜쥐고 서정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가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그 남자는 침대에 누운 서정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이 개자식이.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골프채를 휘두르며 그 남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침대 위에서 서정의 손이 꼭 움켜쥐어지는 것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호의 골프채가 남자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내한테 손을 대. 그는 쓰러진 남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과 발이 난무했습니다. 피가 튀고 신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침대에 누운 서정은 미동도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호의 주먹이 쉴 새 없이 남자의 몸에 쏟아졌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내한테 손을 대. 이 더러운 놈아. 쓰러진 남자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싼 채 강호의 폭행을 견뎌냈습니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듯이. 강호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말해. 내가 누군데 내 집에 들어온 거야. 서정이랑 무슨 사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해.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호는 멈칫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정이 침대 위에서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5년간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던 아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일으켜 강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정아?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꿈인가 환각인가? 아니면 미쳐버린 것인가? 서정은 창백하지만 단호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어, 이강호. 당신의 연기는 이제 끝났어. 강호는 주저앉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서정은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5년간 누워만 있었기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붉은 팬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서정은 팬티를 들어 보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보낸 선전포고였어. 당신이 5년간 내 삶을 더럽힌 것에 대한 선전포고. 선전포고? 당신이 내 간병인을 해고하고 미친 듯이 집안을 뒤지고 밤마다 창문을 감시하게 만든 것. 전부 내가 의도한 거야. 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5년 동안 눈을 감고 누워서 뭘 했을 것 같아? 서정의 목소리에 한기가 서렸습니다. 당신의 모든 통화를 들었어. 모든 혼잣말을 들었어. 당신이 그 여자랑 나누는 달콤한 속삭임도
내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계산하는 것도 전부 다. 강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정아, 내 말 좀 들어. 그게 아니라고. 서정은 비웃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바로 이 침대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서정이를 요양병원에 보내면 바로 결혼하자. 5년이면 충분히 고통받았잖아.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서정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한지수. 그 이름이 강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이름을, 내가 왜 모를 것 같아? 서정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5년 전 내가 왜 사고를 당했는지 알아? 내가 한지수랑 바람 피운 걸 알고 내 차를 타고 나섰다가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라고. 강호는 머리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사고? 내가 외도한 게 사고였어? 내가 5년간 내 재산을 노린 게 사고였어? 서정은 한 걸음 한 걸음 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강호는 공포에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피 묻은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서정아, 괜찮아? 서정은 그 남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소개할게. 이분은 최인혁 변호사. 내 오랜 친구이자 지난 5년간 당신의 재산 상태와 외도 증거를 수집해온 내 조력자야. 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 이 남자가? 최인혁은 피 묻은 입술로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강호 씨. 당신이 절 때린 덕분에 폭행죄 증거가 하나 더 늘었네요. 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너희가 나를 속인 거잖아. 함정? 서정은 비웃듯 콧웃음을 쳤습니다. 5년간 식물인간인 아내 곁에서 외도하고 이혼 계획 세우고 재산 빼돌릴 궁리했으면서 이게 함정이야? 그녀는 방 구석으로 걸어가 옷장 뒤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강호가 숨겨두었던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거 내가 내 방에 숨겨둔 거 맞지? 고마워. 덕분에 내가 지수랑 나눈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됐어. 강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이 설치한 녹음기가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강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제가 미리 불렀습니다. 최인혁이 말했습니다.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될 겁니다. 이후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이 이어질 거고요. 강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이건 불공평해. 서정은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년이 정말 길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강호는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그가 고함을 지르며 발버둥 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최인혁이 서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됐어, 서정아. 서정은 텅 빈 침대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심판은 지금부터니까. 강호는 그날 밤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좁고 차가운 공간에서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서정이 침대에서 일어나던 순간이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5년간 식물인간인 줄 알았던 아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호는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형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젯밤 최인혁 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건 정당방위였습니다. 그 남자가 제 집에 무단 침입한 거라고요. 강호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단 침입? 최인혁 씨는 집주인인 윤서정 씨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분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거죠. 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허락? 서정이는 식물인간이었어요. 어떻게 허락을? 윤서정 씨가 식물인간 행세를 했다는 건 이미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진술했고요.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외도 증거입니다. 한지수 씨와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서, 전부 확보되어 있어요. 강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강호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폭풍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켜자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강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뉴스에 내 이름이 나오더구나. 바람나서 아내 식물인간 만들고 재산 빼돌렸다고. 세상에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어머니, 제 말 좀. 듣기 싫어. 당장 서정이한테 빌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강호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선 것은 서정이 아니라 최인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폭행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강호 씨, 이 집에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뭐, 여긴 내 집이야. 아닙니다. 이 집은 윤서정 씨 명의입니다. 당신은 무단 침입자가 될 수 있어요. 강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정이 어딨어? 서정이한테 직접 얘기할 거야. 서정 씨는 지금 인터뷰 중입니다. 방송국에서요. 최인혁의 말에 강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호는 모텔방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화면에 서정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안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차에서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싸웠죠. 그러다가 남편이 고의로 사고를 냈어요. 5년간 남편이 곁에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눈도 뜰 수 없는 상태로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5년이나 참으셨나요? 서정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깨어난 건 1년 전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남편과 내연녀가 통화하는 내용을 모두 들었고 기억도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을 못 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당한 만큼. 강호는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뉴스는 전국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호는 회사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인사 담당 상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강호 상무, 귀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폭행죄로 기소된 상태이며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 아내가 저를 함정해. 그건 법정에서 다툴 문제입니다. 인사 담당 상무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회사로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직위 해제입니다. 직위 해제요? 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0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강호는 회사 로비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억울해.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지나가던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피해갔습니다. 한때 그를 존경한다고 말했던 후배들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수야, 나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지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지수야, 지금 나 너무 힘들어. 만나자.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저도 곤란해요. 뭐? 뉴스 다 봤어요. 저도 이름 나올까봐 무서워 죽겠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선배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줄 알았지. 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이럴 수 있어?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건 선배님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미안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호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정 측 변호인단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강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서정이를 요양병원에 보내면 바로 결혼하자. 5년이면 충분히 고통받았잖아. 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인혁이 강호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정 씨가 1년간 쌓은 건 증거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약점입니다. 순순히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날 밤 강호는 유치장에 다시 갇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벽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몇 달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윤서정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이강호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재산 분할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강호는 그 자리에서 맥이 풀렸습니다. 완패였습니다. 변호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정 측이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최인혁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개된 것은 서정 명의로 된 자산 목록이었습니다. 윤서정 씨는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지난 5년간 투자로 불린 자산을 합쳐 약 5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호는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억? 말도 안 돼. 그가 알고 있던 서정의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한 칸, 그리고 약간의 주식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정이 보유한 자산은 그것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최인혁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윤서정 씨는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저를 통해 자산 관리를 해왔습니다.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불려왔고요. 이 모든 것은 남편 이강호 씨 몰래 진행되었습니다. 강호는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5년 동안 그녀가 나를 가지고 놀았어. 그 후로 강호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호의 재산이 가압류되었습니다. 통장은 동결되었고 신용카드는 사용 정지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수중에 현금 몇 푼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지수에게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귀하의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본인은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강호는 종이를 구겨 던졌습니다. 이 배신자, 같이 바람 피워놓고 이제 와서 돈을 뜯어가겠다고? 하지만 분노에 받자 소용없었습니다. 지수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강호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강호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SNS에는 그를 비난하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저런 인간이 5년간 헌신적인 남편인 척했다니 소름. 바람 피우다가 아내를 식물인간 만들다니. 지옥에나 가라. 강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호는 술에 취한 채 서정의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정아, 나와. 나 좀 봐. 강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경비원에게 쫓겨나 그는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허름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옆자리에서 시비를 거는 취객에게 대꾸했다가 오히려 얻어맞았습니다.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강호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서정을 찾아왔습니다. 강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서정아. 시어머니는 초라한 얼굴로 서정 앞에 섰습니다. 한때 며느리를 구박하고 아들 편만 들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서정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내게 할 말이 없다. 우리 아들이 잘못했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서정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줘. 어미로서 부탁한다. 서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5년간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누워서 모든 걸 들었어요. 아드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른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전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복수를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심은 대로 거둔 것뿐이에요. 서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어머님.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해고되었던 간병인 김숙자도 뉴스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나온 서정의 인터뷰를 보며 숙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숙자는 자신이 강호에게 쫓겨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서정의 손이 자신의 손을 살짝 쥐었던 그 순간,
그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최인혁은 서정에게 복수 과정의 뒷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창문 밖에 구두 자국 기억나? 내가 일부러 남긴 거야. 이강호가 침입자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서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인혁 씨.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네가 더 고생했지. 5년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서 그 모든 걸 견뎌야 했으니까. 서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무게였어요. 제가 준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 시각 강호는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술병을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상무라는 직함을 달고 고급 승용차를 몰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겨진 양복, 깎지 않은 수염, 충혈된 눈. 그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혼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문이 낭독되던 날, 서정은 강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강호는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강호에게 보내는 마지막 시선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호는 서정의 집에서 완전히 퇴거해야 했습니다. 그의 짐은 낡은 트럭 한 대 분량에 불과했습니다. 한때 상무로서 모았던 양복들, 골프채, 몇 권의 책.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호는 트럭에 마지막 짐을 싣고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살았던 집.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자기 연민의 눈물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떠나는 것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서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5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이 공간. 이제는 이곳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서정은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했습니다. 침대가 있던 방은 밝은 작업실로 바뀌었고 어둡던 커튼은 햇살이 쏟아지는 투명한 천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서정은 새로 단장한 방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5년 만에 맞이하는 진짜 아침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왔습니다. 드디어 살 것 같아. 서정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몇 주 후 서정은 자신의 이름으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다시 열었습니다. 사고 전 그녀는 꽤 이름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5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녀의 재능과 감각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서정아, 새 프로젝트 의뢰가 또 들어왔어. 최인혁이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는 서정의 법률 자문이자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연인 관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 그것이 그들의 관계였습니다. 고마워, 인혁 씨. 덕분에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서정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한 건 별거 없어. 네가 5년간 잘 버틴 거지. 최인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정은 서랍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붉은 레이스 팬티.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워버릴까, 찢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서정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정은 김숙자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적지 않은 금액의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숙자 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억울하게 해고당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숙자 씨가 3년간 저를 돌봐주신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부디 이 돈으로 좋은 곳에 쓰세요. 숙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모님, 아니, 서정 씨, 정말 강한 분이셨구나. 어느 가을날, 서정은 5년 전 사고가 났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충격, 무작정 남편의 차에 올라타고 나갔던 그 밤, 그리고 눈앞에서 번쩍이던 헤드라이트. 서정은 그 자리에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5년 전의 나에게, 이제 보내줄게. 그리고 새로 시작할게.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정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전시회가 열리던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숙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정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멋지게 다시 일어서시다니. 숙자 씨 덕분이에요. 그때 숙자 씨가 저를 돌봐주지 않았으면 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편 강호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술병이 굴러다니는 방, 꺼진 텔레비전,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한때 그를 사랑한다고 했던 지수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자신이 만든 지옥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의 어느 날, 서정은 스튜디오에서 새 프로젝트의 스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간의 어둠을 지나 드디어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서정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진짜 자유. 이런 거였구나. 서정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필을 들어 스케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내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시도